고등학교 진로 선택 고전과 윤리 핵심 개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통해 공직자에게 요구했던 청렴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목민심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율기편의 청심조, 즉 청렴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목민심서 율기편의 청심조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청렴은 수령의 기본 임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조선에서 청렴 결백한 관리로 뽑힌 청백리가 모두 110명인데 태조 이후에 45인, 중종 이후에 37인, 인조 이후에 28인이며 경종 이후로는 이렇게 뽑는 일마저 끊어져서 나라는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은 더욱 공궁하게 되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청백리, 즉 청렴한 관리들이 45인, 37인, 그리고 28인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요. 청백리, 즉 청렴한 관리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백성은 더욱 공궁해지고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즉, 관리가 청렴하면 나라가 가난하지 않고 백성이 가난하지 않아서 모두가 조금은 더 편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청백리가 점점 줄어듦에 따라서 나라도 그리고 백성들도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거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상산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청렴에는 3등급이 있다. 최상은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이 있더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에는 한 필의 말로 아무것도 지니는 것 없이 떠나는 것이니 이것이 아주 옛날의 청렴한 관리이다. 그 다음 봉급 이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집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것이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이다. 최하로는 무릇 이미 규례가 된 것은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규례가 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먼저 시작하지 않고 향리의 부정을 조사하는 향임의 자리를 팔지 않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청렴을 3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의 등급은 봉급을 기준으로, 두 번째 등급은 명분을 기준으로, 세 번째 기준은 규례를 기준으로 해서 청렴을 각각 지켜나가는 시절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약용은 당연히 최상의 등급이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나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다음이라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선비가 청렴을 행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자랑을 하거나 특별하게 칭찬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비라면 관리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상적인 덕목이지 그게 딱히 칭찬받을 만한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 덕목, 당연한 청렴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은 죄가 아니라 백성을 대하는 관리인 만큼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죠. 이렇게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청렴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가장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특히 목민심서의 제2편 율기에 청렴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율기편은 다시 칙궁, 청심, 재가, 병객, 절용, 낚시 이렇게 6개의 조로, 6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각 조의 제목을 현대어로 바꿔보자면 칙궁이란 자기 단속을 의미합니다. 청심은 방금 살펴보았던 청심조, 청렴에 대한 것이고요. 재가는 자기 단속뿐만 아니라 집안도 잘 단속해야겠죠? 병객은 청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청탁 거절하는 것이고요. 절용은 근검 절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낚시란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6가지 조는 청렴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잘 규율짓고 잘 단속한다는 것은 나를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을 잘 단속하고 청렴하며 청탁을 거절하고 근검절약한 생활을 하고 남들에게 잘 베푸는 삶이 바로 나를 잘 규율하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6개 조 모두 청렴과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제2조인 청심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은 앞에 글에서 읽었던 것처럼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청렴을 설정하고 있고요. 이 청렴이야말로 공직자가 행해야 하는 모든 성과 덕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덕목을 정약용은 결코 관념적으로만 이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욕심내는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더 청렴하다고 이야기하죠. 정약용은 청렴은 큰 천하의 큰 장사이다. 이런 까닭에 크게 욕심내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않게 되는 까닭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약용은 왜 청렴이 천하의 큰 장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눈앞에 수백 꾸러미의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이 눈앞의 재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이익인 마음의 떳떳함, 그리고 내 일상의 명예, 그리고 행복, 정의와 같은 더 큰 가치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정약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체와 문벌이 드러나고 재주와 명망이 뛰어난 자가 겨우 수백 꾸러미의 돈에 빠져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에 가서 오랜 기간 쓰이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이처럼 눈앞에 있는 수백 꾸러미의 돈보다는 나의 마음의 떳떳함, 일상의 명예나 행복, 정의와 같은 더 큰 가치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라면 당연히 청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눈앞에 재물을 선택하게 된다면 아마 관직을 박탈당하고 불명예스러우며 총명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기고 내 일생에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욕심을 내는 큰 장사를 하는 사람은 청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청렴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청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약용은 공적인 측면 그리고 사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청렴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가 지나가는 곳은 산림이나 샘이나 돌까지도 모두 맑은 빛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당나라 현종 때 시인 이백이 우성의 현령이 되었다. 관사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는데 맑으나 맛이 썼다. 이백은 부임하여 이 우물 맛을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였다. 나는 쓰고도 맑은 사람이니 내 뜻과 부합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길어다 먹으며 고치지 않았는데 쓴 우물이 변하여 단 샘물이 되었다고 한다. 청렴한 사람이 마시는 우물까지 쓴 물에서 단 샘물이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청렴한 공직자가 있는 곳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그 혜택을 입게 됩니다. 반면에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가 있는 곳은 어떠할까요?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는 더러운 욕을 하는 소리가 드높을 것이니 수치스러운 일이다. 고려의 나득황이 백성들의 살을 깎아내듯 세금을 긁어 모으면서 집권자에게 아첨하여 제주의 부사가 되었다.
그 전에 송소라는 사람이 제주에 수령을 지내다가 횡령죄로 면직되고 나득황이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주가 전에는 작은 도적을 겪었는데 이제는 큰 도적을 만났구나 라고 했다. 글에 나와 있듯이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움 혹은 불편함 혹은 도적질을 당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불편함을 주고 있죠. 여러분도 만약에 주변에 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행실을 봐야 하거나 혹은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언어들이나 욕을 하는 걸 계속 들어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고 기분이 어떨까요? 이러한 부정적인 기운 때문에 나의 삶조차도 모두 피폐해지겠죠. 그래서 공직자가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공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자연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청렴하다는 명성이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드러나면 인생의 지극한 영화이다. 여기서 영화라는 단어는 몸이 귀하게 돼서 이름이 세상에 빛나는 아주 지극히 영광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고려 충수광 때 윤선좌가 한양의 부윤이 되었다. 부윤이라는 것은 지방 관하인 부 지방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후에 왕과 공주가 한양에 갔는데 왕이 좌우를 보고 말하였다. 윤선좌가 청렴하고 검소해서 목민관으로 삼았으니 너희들은 조심하여 그를 괴롭히거나 번거롭게 하지 마라. 후에 왕이 친히 수령을 발탁하다가 계림, 지금의 경주에 부윤을 뽑는데 이르러 붓을 놓고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신하들이 조정에 가득하지만 윤선좌 같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는 곧 그를 임명하였다. 어떤가요? 정약용은 이렇게 개인이 청렴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체득하게 되면 결국에는 개인에게, 그 본인에게 그 삶의 가치를 훨씬 더 더해주고 인생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청렴한 만큼 다른 사람은 나를 더 인정해 줄 거고 그만큼 나의 명예는 드높아지고 나의 가치도 높아질 테니까요. 심지어 나의 쓰임도 더 많아지겠죠. 이러한 면에서 정약용은 우리가 사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적으로 청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정약용은 청렴이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에서 각각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적인 측면에서는 청렴한 공직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과 또 자연에 혜택을 준다는 점. 그래서 공적인 측면에서 청렴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사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인생의 지극한 영화가 찾아온다는 점 그리고 명예로울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청렴이 필요하다는 어떤 이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약용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오늘도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